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10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추석 황금 연휴에 대미를 장식했던 지난 주말 국내 극장가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영화는 바로 따린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이 주말 관객 수 32만 명을 동원하면서 개봉 3주차에 들어 1위에 등극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에피소드로 다뤘던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10월 16일 목요일 기준 누적 관객 수는 196만 명입니다.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200만 돌파 성공했다고 합니다. 좌석 판매율도 1위였고 각종 특전, 굿즈 등이 계속해서 쏟아지는지라 200만 그 이상의 관객 수도 충분히 목표로 잡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의 국내 최종 관객 수가 222만 명이었는데 잘하면은 무한열차편도 뛰어넘을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2위는 30만 명 동원한 역시나 제가 에피소드로 다뤘던 보스입니다. 2주 연속 1위 자리는 아쉽게 놓치게 됐네요. 누적 관객 수는 213만 명 넘기면서 손익분기점 돌파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300만 관객 수를 돌파하게 된다면 가수 백이성 씨 섭외해서 내 생의 봄날은 싱어롱 상영회 열어야 한다 라고 보스 에피소드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300만 돌파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백이성 씨 섭외가 안 될까요? 물론 뭐 내 생의 봄날은 싱어롱 상영회가 열려도 저는 절대 갈 일이 없겠지만은 섭외해서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아이디어 한번 내봅니다. 주말 관객 수 18만 명 기록한 어쩔 수가 없다가 3위에 랭크됐습니다. 개봉 첫 주 1위, 2주차 2위, 3주차 접어들어서는 3위 한 계단씩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269만 명 넘겼습니다. 까놓고 말해 보스는 기대도 안 했던 작품이라 200만 관객 넘긴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300만 관객마저 넘긴다면은 이거 대박인데 싶을 텐데 어쩔 수가 없다는 그래도 박찬욱 감독인데 깐느박이잖아. 300만은 너끈히 해주시겠지 라는 대중의 기대가 살짝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천하의 박찬욱 감독도 300만 돌파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찬욱 대 봉준호, 봉준호 대 박찬욱. 무의미한 논쟁이다. 어디 오스카도 못 타보고 칸 황금종려상도 못 타본 것도 모자라가지고 1000만 관객 영화 한 편도 배출 못한 감독을 봉준호 감독한테 갖다 댈 수 있겠느냐? 박 감독님 그래도 본전은 뽑으셨으니까 차기작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위부터는 주말 관객 수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8만 명을 동원하면서 4위에 랭크됐습니다. 누적 관객 수 40만 명 넘겼네요. PTA 감독의 전작 리코리시 피자의 최종 관객 수가 2만 명이었는데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2의 20배에 달하는 성적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그래도 제작비를 생각하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같은 나름 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흥행 성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 40만 명이란 수치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성적이네요. 어찌저찌 영차 해서 50만 명은 넘겨주기를 바라봅니다. 5위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입니다. 주말 관객 수 7만 1000명, 누적 관객 수 542만 명 돌파했습니다. 국내 일본 영화 흥행 상현 1 스즈메의 문단 속의 최종 성적 558만 명까지는 이제 16만 명 남겨뒀습니다. 과연 무한성편은 지금껏 스즈메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교체 혈전에서 끝내
그녀를 꺾고 상현 1에 등극할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되고요. 6위를 끝으로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체인소맨 레제 편하고 보스 이거 무조건 잘 된다. 조회수에 환장한 저는 화제성 하나만 보고 에피소드로 다룬다 라고 말씀드렸던 저 롤린스의 똥픽이 드디어 등장했네요. 트론 RS가 주말 관객 수 5만 2천 명 동원하면서 6위로 충무로 극장가에 데뷔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5만 명이에요. 예. 망했죠. 15년 전에 개봉했던 트론 새로운 시작의 최종 관객 수가 43만 명이었습니다. RS의 지금과 같은 흥행 추이를 봐서는 43만 명까지는 어림도 없겠네요. 나는 다른 나라 흥행 성적 관심 없어. 북미에서 잘 벌면 그만이야. 라고 디즈니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과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러 가시죠. 북미 박스오피스 살펴보자면 충무로에서는 6위로 데뷔했던 트론 RS가 고향 땅 북미에서는 1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주말 수익으로는 3,300만 불을 벌어들였고 현재까지 전세계 수익은 6천만 불. 기록 중입니다. 앞서 트론 새로운 시작의 국내 성적과 RS의 성적을 비교해 봤죠. 북미 성적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트론 새로운 시작의 개봉 첫 주 주말 수익은 4,400만 불이었습니다. 15년 전인데도 RS 수익보다 액면가로만 치면은 1천만 불 이상이나 많죠. 실제 가치로는 그 이상이란 뜻일 텐데 추정 제작비도 15년이라는 간극이 두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데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새로운 시작은 1억 7천만 불, RS는 1억 8천만 불로 어디서는 2억 불이라고 전망을 하던데 설령 2억 불이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5년 전과 최소 비슷한 수준의 제작비 혹은 덜 들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개봉 수익은 1천만 불가량 적다라. 흥행 실패 판정 꽝꽝 내려도 이상할 게 없겠습니다. 쿠키 장면까지 담아가면서 시리즈 4편에 대한 야심을 영화 내적으로 비췄었는데 4편 구경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거 참 보기 드문 경우인데 2위부터 주말 수익 벌써 100만 불대로 떨어졌습니다. 채닝 테이텀, 커스틴 던스트 배우 주연 루프맨이 주말 수익 810만 불 거두면서 2위로 데뷔했습니다. 전 세계 수익은 주말 수익과 대동소이 한 편이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래요. 미 육군 공수부대 출신 채닝 테이텀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답니다. 궁여지책으로 맥도날드를 털기로 결심을 해요. 맥도날드 정문으로 들어가서 돈 터는 얘기였으면 영화가 될 수 없었겠죠. 맥도날드 지붕을 타고 침입을 해서 돈을 훔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장난감 매장 프랜차이즈죠. 토이저러스를 은신처로 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루프맨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째 좀 재기발랄한 코믹 소동극처럼 보이네요. 그래서인지 추정 제작비도 2천만 불이 채 안 되는 1,900만 불입니다. 주말 수익이 800만 불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채배우에 커배우까지 불러다가 이 정도 수익이면은 이거 좀 아쉽지 않나, 이거 망했다 라고 봐도 좀 무방한데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 수익 더하고 2차 시장 수익까지 10원 한 푼 끌어다 모으면은 손익분기점은 어찌저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희망 한번 걸어 봅니다. 3위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입니다. 주말 수익 680만 불, 북미 누적 수익 5,500만 불, 전세계 수익 1억 4천만 불을 넘겼습니다. 일단은 PTA 감독 작품 중에 가장 높은 북미 수익을 기록한 작품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기존 1위작은 2007년작 There Will Be Blood 4천만 불입니다. 허나 이 정도 타이틀 가지고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겨우 전세계 수익이 추정 제작비 1억 3천만 불을 넘겼으니까 갈 길이 멀긴 합니다. 2025년 북미 극장가에서 독야청청 흥행세를 이어갔던 배급사 워너브라더스로서는 더더욱 아쉽게만 느껴질 텐데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로 돈 버는 거는 기왕에 좀 튼 김에 트로피라도 잔뜩 쓸어오기를 워너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위는 국내에서도 개봉해 누적 관객 수 10만 명을 넘긴 개비의 매직하우스 극장판입니다. 주말 수익 340만 불, 북미 누적 수익 2,600만 불, 전 세계 수익 4,600만 불 넘겼습니다. 추정 제작비가 3,200만 불이라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이런 어린이 관객을 주 타깃으로 하는 영화들은 극장 수익이 전부가 아니죠. 이미 관련 상품은 그래, 뭐 토이저러스 같은 데에 지천에 깔렸을 거고 영화판 특별 굿즈 막 쏟아내면은 아이들이 부모 손 잡고 가가지고 나도 매직하우스 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저 롤린스도 감상을 했던 충무로 스펙타클 대작 사랑의 아추핑, 얘가 대한민국 부모님 등골 겁나게 빨아먹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사랑의 아추핑은 거기다 영화 흥행까지 성공을 했었죠. 개비의 매직하우스는 아직 사랑의 아추핑이 거둔 영광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형국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부모님들 지갑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5위는 컨저링 마지막 의식으로 전 세계 수익 4억 7천만 불 넘겼고요. 6위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과 같은 종교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Soul on Fire가 차지를 했고 7위는 북미 누적 수익 약 1억 3천만 불, 전 세계 수익 6억 5천만 불에 각각 근접한 무한성편, 8위는 액션 전문 배우 드웨인 존슨의 본격 정극 연기 도전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작품 더 스매싱 머신으로 추정 제작비가 5천만 불인데 반해서 아직 전 세계 수익 1,400만 불 수준에 불과합니다. 흥행 실패 판정 받게 되었습니다. 박스오피스 살펴보는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2025 10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업로드를 위해 꾹 참고 본 작품 그 왕좌를 폭삭 속았수다 이제 넘겨줄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에피소드 편수도 3편이나 더 적은데 다 보는 데에는 3배 이상의 영겁의 시간이 걸린 것만 같은 다 이루어질지니 지금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는 명실공히 자타공인 대한민국 넘버원 드라마 작가 김은숙 작가의 신작입니다.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고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다 라는 말답게 드라마를 다루는 에피소드이니까 작가를 먼저 소개하는 게 이상하진 않죠. 그럼 이제 연출을 누가 맡았느냐를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13회차 엔딩 크레딧 모두에 연출 누구누구 이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영화 스물, 극한 직업, 드라마 멜로가 체질 등을 연출했던 이병헌 감독이 다 이루어질지니의 메인 연출을 맡았답니다. 김은숙 작가와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한 차례 호흡을 맞춰 보았던 안길호 감독이 B팀 연출을 맡았고요. 그러다가 촬영 중반을 넘어갈 즈음 제작진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일신상의 이유로 이 감독이 하차를 하고 안길호 감독이 나머지 분량을 맡아서 연출에 임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김은숙 작가와 이병헌 감독 사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이 감독 하차의 이유라는데 당사자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 누가 진실을 알겠습니까? 애석하게도 다 이루어질지니의 연출 관련 잡음은 여기서 끊이지 않고 제작 발표회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통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는 출연 배우들과 함께 감독, 작가 등이 참석을 하죠. 김은숙 작가 같은 스타 작가들은 더더욱 제작 발표회 전면에 나서는 편이고요. 당장 더글로리 제작 발표회 때만 해도 안기로 감독과 김은숙 작가 두 분 다 제작 발표회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이병헌 감독, 안기로 감독, 그리고 김은숙 작가 세 사람 모두 다 이루어질지니 제작 발표회에 불참했습니다. 제작 발표회 때 기자단에게 배포하는 자료집인 프레스킷에도 연출자 이름이 빠져 있었대요. 관련 질문이 안 나왔을 리가 없겠죠. 이에 김우빈 배우가 두 감독님께서 서로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제작 발표회 자리를 비워준 걸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병헌 감독님과 스물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행복했는데 마무리까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다행히 안기로 감독님이 뒤에 와주셔서 우리 스태프와 배우들을 잘 이끌어줘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했다 라며
피해 쉴드를 쳤는데 작품 공개 후 열린 인터뷰 자리에서도 혼자만 참석을 해서 관련 질문을 계속 받았더라고요. 참 이 중간에 낀 입장으로 야 김우빈 배우 뭔 고생인지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에는 감독 하참이 변경이 작품에도 영향을 크게 좀 끼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시끌시끌했던 것과는 별개로 김은숙은 김은숙이었고 수지는 수지였고 김우빈은 김우빈이었나 봅니다. 공개 첫 주만 해도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쇼 부문에 5위로 데뷔하면서 이 진이는 갔습니다. 라는 평가가 나오나 했는데 2주차 들어 글로벌 비영어권 쇼 부문 1위로 점프했습니다. 50개국 탑 10에 올랐고 그중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잘 되고 봐야죠. 만들 때만 시끌시끌하고 대중에게 선보이고 난 후에 조용해지면 이렇게 또 허탈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냉혹한 넷플릭스 월드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 이루어질지니 출연 배우로는 감독도 없고 작가도 없고 심지어 파트너 배우까지 곁에 없는 상황에 홀로 인터뷰를 도맡게 돼 측은지심이 다 드는 김우빈 배우. 인터뷰 안 해도 됩니다. 잘생기고 예쁜 게 최고다. 짜릿해. 늘 새로워 라는 말이 절대적 진리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수지 배우 그리고 이주영, 김미경, 노상현, 안은진, 고규필 배우 등등이 출연하십니다. 두 사람 주연 배우 소개하면 됐지 뭘 더 소개해요. 그냥 넘어갑시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두바이의 어느 고급 한식당에 혼자 밥을 먹으러 간 수지 배우가 분한 기가영을 비추면서 시작을 합니다. 기가영 앞에 한 중년 여성이 앉아서 그녀를 원망스럽게 쏘아보며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따지는데요. 그녀는 기가영의 친모입니다. 왜 기가영의 친모는 두바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며 친딸인 가영에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따지는 것이냐? 가영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 결여돼 왔던 인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곧장 행동으로 옮겨야 직성이 풀렸던 인물이에요. 얘가 날 짜증나게 하네? 없애야겠네? 어떻게 없애지? 칼로 찌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미취학 아동인 가영이 앵무새를 태연하게 죽이는 것을 기점으로 가영의 친모는 가영을 시골에 사는 가영의 외할머니인 김미경 배우가 분한 오판금에게 일방적으로 맡기고 사실상 버린 거죠. 남편과 그러니까 가영의 아빠와 가영의 언니 이런 다른 자식들과 함께 두바이로 건너간 겁니다. 거기서 고급 한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재력을 키웠지만은 가영도 모자라 자신의 어머니인 오판금도 별로 그렇게 썩 자주 만나질 않아요. 그냥 가끔 한국에 와도 가영의 양육비 명목으로 판금에게 돈만 좀 건네줄 뿐 사실상 가영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영은 판금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 사이코패스 기질이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판금은 가영의 친모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를 보통의 사회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훈육하기로 하는데요. 네가 다른 동물을 해야몬 나도 네 해야 할 끼다. 네가 다른 사람을 때리몬 나도 네 때릴 거다. 아파 싫어 니는 아파도 되고 남은 아프면 안 되나. 이건 규칙 룰이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룰 말이다. 사투리 듣기 거북하셨죠? 사과드리고요. 여튼 이렇게 판금은 가영과 일상생활 속에 각종 룰을 만들게 되었고요. 감정이 결여된 가영을 위해서 각종 표정들을 이미지로 보여주며 우리 사회 속의 감정 등을 가영에게 가르쳐주죠. 룰을 갑갑하게 느끼는 가영에게 판금은 성공한 성인이 되면 이 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에 가영은 드립다 공부하기에 이르죠. 그 결과 전교 1등은 물론이고 국립과학대 그냥 카이스트라고 할게요. 카이스트에 수석 입학할 정도로 뛰어난 학업적 성취를 거둡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성인이 된 가영. 그래서 그대로 독립을 했느냐? 어느새 그녀에게 할머니 판금은
그녀의 룰, 인생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할머니가 자기 친모 때문에 소갈이를 종종 하니까 친모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친모가 있는 곳을 알아내가지고 매년 친모의 한식당을 찾아왔던 거예요. 결국 참지 못한 친모가 가영과 대면하게 된 거고, 그런 친모에게 가영은 할머니를 힘들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죠. 마침내 만난 친모라는 양반도 뭐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바로 쌀쌀맞게 대해요. 그런 친모를 보며 가영 원망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원망을 가득 담고 가영 기왕 두바이까지 온 김에 투어에 나섭니다. 두바이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막 투어죠. 사막에 도착했지만 가영에게는 모든 것이 시큰둥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웬 램프가 사막 한가운데 떡하니 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문지르니까 그녀 앞에 김우빈 배우가 소화한 램프의 정령이자 지니, 이블리스가 나타납니다. 이블리스는 신이 만들어낸 정령으로서 우리가 아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지니였습니다. 대신 죽은 자는 못 살리고 미래로는 못 가요. 다만 이 외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죠. 이블리스는 가영을 보자마자 드디어 내가 널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너 때문에 지난 900여 년간 램프에 갇혀 있었다 말하죠. 복수의 의미로 지니는 가영에게 세 가지 소원을 빌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주인을 만나면 무조건 그 세 가지 소원을 빌게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왜 복수의 의미냐? 지난 영겁의 세월 동안 지니가 만난 수많은 인간들이 그랬듯 가영 또한 지극히 이기적인 소원들을 자신에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거를 내가 다 들어주면 너는 결국엔 타락하게 될 거야. 타락하고 난 다음에 네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래서 복수의 의미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허나 가영은 사이코패스라 주변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내가 타락을 해가지고 뭐 어찌 되든 말든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든 말든 내 알바임? 뭐 이런 사람이죠. 그나마 감정인 듯 감정 아닌 감정 같은 걸 품고 있는 사람으로 외할머니가 있긴 하지만, 외할머니는 가영 인생의 룰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안락한 삶을 위한 각종 재반 시설, 뭐 경제적인 준비, 이거를 가영이 다 갖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딱히 소원을 빌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너는 안 죽는다는 거지? 하면서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귀찮게 하지 마 라면서 소리치기 바쁘죠. 그래도 꾸역꾸역 소원을 빌라고 요구하는 지니에게 그 이유를 가영이 묻자 지니는 인간은 세 가지 소원을 통해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가영은 우리 할머니가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했어. 세상에서 나쁜 건 나 하나이기 때문에 네 말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죠. 허나 역시나 물러서지 않는 이블리스에게 가영은 그럼 나와 내기를 하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길에서 앞으로 마주치게 될 마을 주민 선착순 5명의 소원을 전부 다 들어줘라. 이것이 내 첫 번째 소원이다. 그 중에 3명 이상이 네 말대로 타락을 한다면 너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을 하겠다. 네 주장이 입증되는 그 순간 남은 2가지 소원을 빌고 나는 네 손에 죽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뒤 과연 이 내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 옛날 전생의 가영과 이블리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블리스는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램프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을까요? 저는 대체 왜 이 드라마를 너무 지루하게 본 걸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고 제 에피소드를 마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 내가 수지 배우 팬이다. 좋아한다. 하면은 아니 안 좋아해도 보십시오. 까놓고 그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 배우 진짜 존나 예쁩니다. 와 진짜 존나 예쁜 거를 제가 예전부터 알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작정하고 예뻐요. 아니 이 새끼는 드라마에 관해서 볼지 말지 기준을 말해야지 어디 천박하게 배우 외모 품평질을 하고 있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수지 배우의 얼굴이 드라마입니다. 진짜
저 덕분에 참고 봤어요. 그래, 뭐 빛나는 수지 얼굴이라도 계속 보자 하면서요. 그리고 뭐 따지고 들면 로맨틱 코미디물에서는 배우 외모가 곧 개연성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예쁜 배우가 이번에는 얼마나 더 예쁘게 나왔는가는 나름 로맨틱 코미디물에서 짚어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캐릭터 서사 측면에서도 기가영 서사에 좀 더 그게 무게추가 쏠려 있다 보니까 이 인물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뭐 연출할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눈여겨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드라마가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연출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그 와중에 수지 배우 외모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수지를 좋아했다. 그리고 수지 뭐 예쁜 거는 알았는데 아 뭐 그래도 뭐 별로 수지 뭐 드라마 잘 모르겠는데 하셨다면은 이번 기회에 수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한번 이 드라마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볼까 뭐가 있냐? 도깨비. 그래, 도깨비. 도깨비 재밌게 보셨으면은 여러모로 이 도깨비와 비슷한 코드가 이 드라마 많거든요. 환생 나오고 뭐 사후 세계 같은 거 나오고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뭐 과거에 얽히고 설킨 관계였는데 그거를 현재에서 해결하려고 들다가 과거에 이들을 갈라놓았던 나쁜 놈이 현재에도 다시 나타나서 깽판을 부리고 뭐 등등 도깨비가 아른거리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네, 도깨비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한 200번 보니까 이젠 슬슬 지겹다. 이때쯤에 좀 새로운 뭐 도깨비 비슷한 까라의 작품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왔다 싶으시면은 중동판 도깨비, 뭐 그래 할랄 도깨비 관심이 좀 가는데 하시면은 보세요. 그다음에 말가를 말씀드려보자면은 김은숙 작가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그것도 뭐 자기 복제 아니야? 너 아까 또 볼까에서 계속 뭐 도깨비랑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런 거 지겨워 하시면은 뭐 보지 마시고요. 이병헌 감독 특유의 연출, 그러니까 이제 말맛을 강조한답시고 자막을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때려 박는다든지 뭐 농담을 주고받다가 썰렁해지는 모먼트라든지 뭐 그런 식의 유머 구성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몇 편 봤는데 닭강정인가 그거 봤는데 별로 내 스타일 아니더라 하시면은 보지 마시고요. 또 아니다. 뭐 아쉬웠던 점에서 다 털겠습니다. 그럼 다 이루어질지니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정령들의 현대 세상 적응기가 주는 재미 포인트, 웃음 포인트,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상현 배우가 맡은 이즈라엘, 이 천년 만에 깨어난 이블리스를 상대로 야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뭐 주의점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정령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옛날처럼 막 돈 갖다 주면 안 된다. 자금 추적이 다 되는 시대다. 괜히 너 그랬다가 우리만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둥, 뭐 하루 이체 한도가 뭐 1,000만 원이라서 나눠서 돈을 줘야 한다는 둥, 뭐 사람 함부로 담그고 그랬다가는 이것도 뭐 경찰한테 꼬리 잡힌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현대에 정령이 존재를 한다면 나눌 법한 현실적인 뭐 고민들 대사로 이렇게 녹여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뭐 종종 키득거리게 됐습니다. 자동차 보면서 저것이 쉐이드가 말한 자동차란 것이군. 요즘 인간은 낙타 대신 저걸 탄단 말인가? 할 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뭐 나중에는 각종 전자기기 보고 놀라고 그걸로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러겠지? 했는데 실제로 또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언제적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한숨을 쉬려다가도 살짝살짝 번뜩이는 깨알 생활 밀착형 드립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좀 중화를 시켜주더라고요. 뭐 이건 괜찮네 싶게 해주더라고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김은숙 작가의 뭐 번뜩이는 대사 센스는 뭐 아직 여전하시구나 싶었습니다. 대사 센스 관련해서는 이런 개그 말고 좀 통찰에 있어서 곱씹을 만한 지점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이것도 좋았던 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인간의 탐욕, 타락 관련해서 이블리스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독 인상 깊었던 대사들이 많았었어요. 예컨대 마트 점원이 소원을 빌 때 지점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에 이제 기가영이 아니 왜 마트 지점장 같은 소원을 비느냐, 좀 그 이상 좀 큰 거를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 같은 소원을 비는 거지? 라고 이제 한탄을 하니까 이블리스가 인간의 욕심이란 것은 결국 자기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거를 토대로 소원을 빌기 마련이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디 그렇게 뭐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뭐야 뭐 고작 지점장 되는데 소원을 태워? 했다가 이 대사를 듣고 아 그래 저 말이 맞겠다 싶었어요. 당장 뭐 저한테 지니가 딱 나타나 가지고 "야 소원 빌어봐." 라고 하면은 저도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당장에 뭐 해결해야 될 뭐 각종 금전 문제라든지 뭐 인간관계의 뭐 고민들 뭐 이런 지점들 이런 것들을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소원 가서야 좀 뭐 거창한 얘기 뭐 마트 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뭐 그런 거 이런 소원을 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결국 이 세 가지 소원을 통한 빌드업으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교훈을 안겨다 주려고 하니까 뭐 이블리스가 인간 탐욕이나 타락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더라고요. 간혹 이렇게 곱씹을 만한 게 등장을 해서 시큰둥하게 시청하던 제 정신을 환기시켜 줬던 점 좋았던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좋았던 점으로는 최종 빌런 역할을 아역 배우가 맡았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연기력은 솔직히 평범한 아역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서 굳이 뭐 이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되게 신선한 접근이어서 아니 대부분 초반에는 그래 뭐 아역 배우의 모습을 하다가 그 아역 배우 안에 뭐 깃들어 있는 악마가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성인 배우가 최종 빌런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은 많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역 배우가 최종 빌런을 쭉 연기하는 건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린이 드라마라든지 뭐 소년 모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빼고서는 성인들이 아역을 상대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 구도는 김은숙 작가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뭐 제작진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아니 작가님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유명 배우 섭외해가지고 그 배우와 뭐 김우빈, 수지가 한따까리 하는 걸로 마무리하시죠라는 제안을 했을 텐데 뭐 김은숙 작가는 그냥 아역 배우로 갑시다라고 했을 거잖아요. 아마 이 같은 설정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 이루어질진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먼저 상기하게 될 내용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선하다. 이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돈 들인 게 많이 티가 나가지고 좋긴 했어요. 뭐 넷플릭스 외자 유치 덕인지 컷 전환도 많고 막 화려하고 뭐 CG도 좀 일부러 대놓고 티나는 CG를 택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여튼 뭐 눈뽕은 어느 정도는 책임져 주고 특히 수지 배우 관련해 가지고 고려시대 복장도 입고 나오고 조선시대 복장도 입고 나오고 독립투사 양복도 입고 나오고 외모 못지않은 화려한 비주얼을 또 의상으로 수지 배우가 계속 뽐내줘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이것도 좋았던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니엘 헤니 배우가 참 특별 출연하시는데 넷플릭스랑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셨나 봐요. 좀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으셨나 봐요.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개 같은 연기를 펼치시는데 진짜 개 같거든요. 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연기였어서 그 점 좋았던 점으로 꼽으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가 난잡해서 드라마 몰입이 쉽게 안 됩니다. 초반부터 쏟아지는 정보량이 상당해요. 정령 관련된 배경 설명에 사이코패스 기가영 서사에 정령과 기가영이 어떻게 얽히는지 뭐 등등에 더해서 5명 중에 3명이 그래서 타락을 하는가 안 하는가 관련 서사까지 뭐가 많아요. 이거를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도 벅찰 판에 연출이 산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초반부터 코미디에 힘을 좀 주고 싶었는지 이런저런 개그들을 많이들 치고 연출로서도 코믹한 호흡을 주려고 하는데 다 산발적이에요. 그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현세에 적응해가는 이블리스 관련 에피소드들인데 이거를 만약에 한데 묶어서 짜르르 보여줬다면은 그나마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얘기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버린다는 거죠. 설령 그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코믹 에피소드가 웃길지언정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버리니까 극 메인 서사의
하나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만 야기합니다. 예컨대 게임에 빠진 이블리스를 보여줘요. 그러다가 다음 장면에서는 뭐 소원 관련해서 중요한 설정을 와르르 말한다든가, 그러다가 또 오판금 비빔밥 했어?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양탄자를 타면서 이블리스가 비빔밥을 때립니다. 그것 때문에 전투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그 일대에 소동이 벌어져요. 이게 뭐지?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전망할 이블리스 하면서 자기 신수에게 과거에 뭐 저놈이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저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막 읊어요. 톤도 안 맞고 극 내용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도대체. 갈피를 잡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호흡이 5화까지 이어져요. OTT 작품에서 갈피 못 잡는 호흡으로 5화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호흡이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다음 화를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후킹을 이 작품에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치죠. 듣자 하니 한 뭐 5, 6화까지가 이병헌 감독이 연출을 한 버전이다 라고들 하던데, 이를 두고 이제 이거 다 이병헌 감독 탓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는 좀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병헌 감독도 이병헌 감독이지만 김은숙 작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김은숙 작가가 이병헌 감독의 스타일을 모르고 협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까? 아닐 확률이 매우 높죠. 말씀을 드렸듯이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을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김은숙 작가예요. 드라마 산업 전반에 있어서 그래서 작가가 누군데?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데 있어서 수많은 히트작으로 김 작가님 일조하셨죠. 그 끝에 대한민국 올타임 넘버원 드라마 작가 반열에 등극하셨고요.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다 이루어질지니 제작 전반에 있어서 김은숙 작가의 입김이 매우 컸을 거라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드라마 더 글로리로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주신 분이니 성과를 낸 창작자시니 더더욱 김은숙 작가에게 힘을 실어줬을 거고요.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래요. 김은숙 작가랑 뭐 작업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업을 할 때마다 더킹 영원의 군주 빼고는 다 성과도 좋았고, 뭐 더킹 그 영원의 군주도 제작비는 다 회수했다고 하는데, 여튼 이런 상황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번에 다 이루어질지니 작업을 할 때 김 작가 잘 지내? 신작 쓰지? 이번엔 이병헌 감독이라 가지? 우리가 다 이미 세팅해놨으니까 집필 열심히 해. 끝나면은 바로바로 콜하고 수고했을까요? 아니죠. 작가님, 제가 지금 작업 중에 혹시 전화 드린 건가요? 통화 괜찮으십니까? 예,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시는 신작 있으시잖아요. 예, 이병헌 감독님 아시죠? 아니요, 그 유진초이 말고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예. 극한 직업 감독님. 예. 그 드라마 멜로가 체질. 보셨어요? 예. 그분이 작가님 신작에 관심을 보이시거든요. 네. 급한 일 생기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럼 편하실 때 언제든 콜백 주시면은 바로바로 제가 대기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했거나 아니면 김은숙 작가가 직접 스튜디오 드래곤한테 전화해가지고 난데 야, 이병헌 감독 만나게 좀 선 좀 놔봐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가 됐든 간에 김은숙 작가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나랑 맞겠다 해가지고 이병헌 감독과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럼 이병헌 감독은 또 어떤 인물이냐? 신인 감독인가요? 아니죠. 극한 직업이랑 멜로가 체질이 뭐 1, 2년 전에 나온 작품도 아니고 어엿한 충무로의 중견 감독님이시잖아요. 어떤 스타일의 연출법을 가진 인물이신지는 너무나 또 명확한 분이고요. 또 뭐 김은숙 작가쯤 되시면은 업계의 레이더망 한번 싹 돌려가지고 대충 현장에서 이병헌 감독이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연출자이신지 또 다 뭐 알아내셨을 테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김은숙 작가께서 오케이, 야, 이번에 내 신작 감독은 너로 정했다. 야, 너 드림 망했다며. 닭강정도 뭐 넷플릭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영 미적지근하다던데? 야, 병원아, 그래, 누나가 너 차기작 금방 찍게 해줄게. 너 떴어 임마 하셨겠죠. 근데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 봐라? 얘가 영 아니네? 야, 이거 이러다가 내 드라마 이거 수지 김우빈 데려다가 이거 좌되겠는데? 위기감을 느끼신 끝에 너 내 드라마 망치지 말고 나가 해가지고 이병헌 감독이 하차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감히 말도 안 되는 추정을 하다 보니까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출도 연출이지만 드라마 전체로 봐도요. 각본 자체의 완성도가 이번에는 좀 떨어진다고 느껴졌어요. 초반에 펼쳐놓은 이야기 얼개들이 후반에 가서도 다 따로 놉니다. 이 모든 게 다 이병헌 감독 탓이다라고 하려면 산만했던 초반의 얼개가 후반 들어서 어우 야 감독이 바뀌더니 이제서야 뭔가 얼개가 착착착 하나로 모아지네 딱딱 들어맞네 라는 인상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하나로 귀결된다는 느낌이 약합니다. 이러니까 각본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이야기 줄기는 기가영의 세 가지 소원입니다. 거기에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말해 가면서 뭐 비밀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러는 건데 드라마 절반도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소원까지 빌었어요. 그러면 결국엔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 될 것이냐가 드라마 재미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두 번째 소원을 빌고 세 번째 소원을 말하기까지의 벌어지는 일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소원이었던 5명의 소원은 어떤 내용이며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다 보여주는 이유가 알고 보니 나중 가서 이 5명이 전생에 기가영과 얽혀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가영이 사는 마을 자체가 뭐 신이 어떻게 저떻게 뭐 세팅을 해놓은 공간이겠구나 추측을 했는데 그 5명하고 그러니까 그 5집단하고 기가영 간에 그렇다 할 인연이 있는 사람은 고교 동창 1명 빼고는 없잖아요. 유튜버 부부, 마트 그 점원, 강아지, 연쇄살인마 등등은 뭐 마을 주민으로서 기가영과 구면일 뿐이지 딱히 연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들 간에도 서로 간에 뭐 얽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구구절절 5인물 간의 이야기를 푸는 게 병렬적인 단막극을 보는 것만 같아서 따분하기 그지없는데 마무리마저 고교 동창을 제외하고는 다 뭐 저마다의 엔딩으로 그러니까 그 단막극의 엔딩으로 귀결돼 버리니까 뭐 교훈은 줬다지만은 드라마의 큰 스토리 줄기에는 끝내 녹아들지 못하는구나 라는 인상만 안겨다 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니엘 헨이랑 김지훈 그 개 같은 서사는 왜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사라진 20년의 진실 얘기 나오고 뭐 세 번째 소원 나오는 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은 극중극을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까지 길게 하고 싶었다면 이들이 전부 말씀을 드렸듯이 알고 보니 기가영과 이블리스 간 전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더라. 이 모든 게 신 그분의 뜻이더라. 라고 귀결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분량을 하려 했구나 싶었을 텐데 에라이 뭐 기가영과 이블리스 간의 그 사라진 20년의 단서를 뜨문뜨문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한 에피소드를 통째로 털어가지고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이럴 거면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쓸데없는 등장인물 서사가 많은 것인가 길게 나오는 것인가. 아마 추측컨대 도깨비 때 이동욱 배우가 맡았던 저승사자 업무라고 해야겠죠. 여튼 그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망자들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게 당시 시청자들에게 각각의 그 사연들이 적잖은 감동을 안겨다 줬던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되살려가지고 다 이루어질지니에도 5명씩이나 되는 개별 서사를 집어넣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도깨비 때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뭐 그 망자들의 에피소드가 저승사자 이동욱이 알고 보니 두둥 반전으로 마무리되는 요소로 작용을 했잖아요. 허나 다 이루어질지니에서는 5인물 간의 얘기가 설령 이블리스와 기가영 간 사라진 20년에 관한 단서를 주는 장치로 작용했다 한들 결국에는 뭐 반전이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블리스랑 기가영이랑 뭐 전생에 얼레리 꼴레리였겠지. 그러다가 뭐 고려시대 기가영이 뭐 어쩌다가 죽게 돼가지고 이블리스가 막 돌았겠지. 다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연출도 연출이지만 대본 자체로서도 긴장감이나 쫀쫀함이랄 게 없다. 너무 부족하다. 전작 더 글로리랑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등장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주인공 송혜교 곁에는 조력자로 이도현, 뭐 염혜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폭 가해자들 5명, 그리고 뭐 하도영, 뭐 이무생, 기타 등등 심지어 예솔이까지 뭐 많아요. 얘네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폭 가해자 그룹 5명 서로 간에 참 멋같이도 얽혀 있잖아요. 얘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결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인공 문동훈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덜 나오더라도
3교육을 시전을 안 해도 연진이가 나와주니까, 혜정이가 나와주니까, 전재준이 나와주니까, 하도영이 나와주니까 드라마가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안겨다 주니까, 긴장감을 안겨다 주니까 다 이루어질지는 그런 게 없었다. 최종 빌런 칼리드 관련해서도 이 아쉬움이 컸는데, 갖고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자가치유랑 불멸 이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그 끊어지지 않는 실을 갖고 있다. 예, 새로 만들지는 못하고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뭐합니까? 몸뚱아리가 앤데? 아니 그런 꼬마아이가 어떻게 그 장정들을 수하로 거느리고 있는 것인가, 뭐 아버지 소리를 듣는 것인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끊어지지 않는 실을 계속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쉐이드한테도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아이의 몸뚱아리를 지닌 정령이 어쩌다가 최강자가 되었는지 납득이, 제가 뭘 놓친 게 있다면은 댓글로 어미 좀 꾸짖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봐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없지 않나요? 따로 설명이 없지 않나요? 그냥 얘가 최강자가 됐다라는 식으로 귀결돼 버리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연기였습니다. 주연 배우 연기들은 다 괜찮았는데 조연 배우 연기들이 좀 거슬릴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김은숙 작가께서 SBS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연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특별심사위원이셨나? 그 배우들 연기를 평가하는 위치로 출연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기적의 오디션의 심사위원이었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히로인 김정은 배우 부탁으로 출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연극 경력이 있는 참가자의 연기를 보시더니 연극했다 그랬죠? 확실히 좀 쪼가 남아 있으시네요 라면서 연극 특유의 그 좀 과장된 연기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 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과장된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뭐 드라마 장르가 판타지라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연기가 재미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몇몇 배우분들은 좀 과하더라고요. 연쇄살인마 역할 맡은 배우분 연기가 특히 그랬는데, 같은 사이코패스지만 시종일관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는 기가영과 달리 되게 활발하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한다 라는 것을 대비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과장이 좀 너무 심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전망하려니 자꾸 날 방해하네? 진짜 이렇게 연기한다니까요? 기가영이라는 캐릭터와의 대비가 아니라 그냥 혼자 튀어요. 연쇄살인마라는 좀 살벌한 캐릭터답게 극 분위기를 좀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야 하는데, 그 연쇄살인마 캐릭터가 등장하면요 그냥 유치짬뽕이 돼버려요. 드라마 전체를 좀 쌈마이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는 연기였습니다. 이 디렉팅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과장된 연기였고요. 기가영을 질투하는 고교동창 은행원 구보경 역할을 맡으셨던 강채영 배우, 이분 연기는 참 좋았어요. 뭔가 과장되지도 않고 정말 딱 그게 톤에 잘 맞아떨어지는 연기를 선보이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뉴욕대학교 뮤지컬 전공, 그래서인지 발성하고 딕션이 딱딱 꽂히고 연기도 매우 자연스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학벌로 연기를 판단하면 안 되는데, 여튼 구보경 역할을 맡으셨던 강채영 배우의 연기는 인상적이었는데, 더글로리에서는 진짜 수많은 조연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눈에 띄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더글로리 못지않은 조연 배우들이 나오는데, 또 새로운 얼굴들, 대중에게는 그동안 좀 알려지지 않았던 배우분들이 다수 등장을 하시는데, 이분들 중에 스타가 이 작품을 통해 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하면은 작품도 그렇고 뭐 작품에서 요구하는 연기도 그렇고 여러모로 아쉬웠던 점들이 많아서 그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전작들하고 대비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 그래서 꼽게 되었네요. 여기까지가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별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이건 좀입니다. 다 보는데 힘들었습니다. 정말 역겹의 세월이란 게 이런 건가라는 느낌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OTT 드라마로서 경쟁력이 참 없겠다 싶었는데 보란 듯이 잘 되고 있으니 뭐 그냥 저한테 안 맞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예. 김은숙 작가의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보면 본인의 장점과 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김은숙 월드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 등을 명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대사도 김은숙이 쓰면 다르다. 와 같은 뭐 장점이랄지 혹은 또 반대로 같은 대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 복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듯 자기 객관화가 매우 뛰어나신 창작자인데 어쩌다가 이런 뭐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할랄 도깨비를 들고 나오신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복제? 욕해라. 욕해. 김은숙 월드가 한국 시청자 니네들한테나 자기 복제지. 외국 애들한테는 신문물이야. 전국체전은 나 이제 그만 나갈래. 야 올림픽 금메달 좀 따봐야 되지 않겠냐? 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넷플릭스를 만나게 되시면서 자기 복제를 해도 뭐 어차피 뭐 해외 관객들은 새롭게 봐줄 테니까 좀 이런 마음으로 할랄 도깨비가 탄생하게 된 거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다음 작품은 미스터 선샤인이나 좀 더글로리처럼 자기 복제의 성격이 줄어든 작품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SBS 왈 넷플릭스 이번엔 너구나 입니다. 김은숙 작가께서 데뷔 이래 상속자들까지 꾸준히 SBS랑 협업을 해오셨죠. 그러다가 태양의 후예부터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줄줄이 다 다른 방송사랑 호흡을 맞추셨고요. 언급한 세 작품 전부 초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전해져 왔던 얘기로 SBS가 김은숙 작가에게 차기작은 우리랑 합시다. 읍소를 해가면서 간신히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작품이 김은숙 작가 일생의 실패작 더킹 영혼의 군주였죠. 해외 판매로 어떻게 제작비는 건졌다지만 국내 시청률과 평가 모두 처참했었죠. 다 이루어질 진이도 어째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나마 흥행은 더킹보다 잘 된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평가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시청자들로부터도 김은숙 작가 명성에 걸맞지 않은 박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같은 한 줄 평 SBS 왈 넷플릭스 이번엔 너구나 남겨보게 됐습니다. 이래서 SBS가 넷플릭스랑 파트너십을 맺은 건가? 여튼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이거봄 요봄난봄 2025 10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 에피소드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